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인중개사 주거용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세종에서 세종 몽땅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정진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간에 연휴 때 12월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이틀 동안 지루하시면 어떡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관에서 강의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36회에 계신 분을 딱 한 분을 뵀어요. 거기는 그래도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들어오는 수업이었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떨린대. 그죠? 떨리죠? 어떨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작하시면? 그죠? 되게 치열하기도 하고 경쟁도 많고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고 저는 2003년도 제 1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11월에 자격증 취득했고 이 12월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했던 아시는 분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생초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서 일을 해봤던 것 같은데 많이 울었어요. 막 그 원투룸 지역에 가서 했는데 그 관리업체 대표님이 막 혼내껴가지고 엄청 울었고 제가 그때 당시 되게 30대였던 것 같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23년, 24년 차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땐 되게 어렸던 것 같고 그런 룰을 잘 몰라서 많이 울기도 했었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공인중개사가 천직이구나. 진짜 잘했구나.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지금은 세종에서 하지만 원래 대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일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 주변에 저처럼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 키우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권했어요. 이 직업을. 저는 일찍부터 시작했고 일도 재밌었고 일을 많이 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 주변에 있는 뭐 학교 선후배 언니들 막 이런 분들한테 굳이 집에서 놀지 말고 이거 해라. 항상 그거를 얘기를 해서 주변에 자격증도 많이 따셨고 일들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다니잖아요. 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많이 봤다. 친하지는 않았잖아. 근데 학교 동기인 거지, 동문인 거지. 많이 봤다. 근데 친하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옆에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 쉬는 시간에.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동창이고, 뭐 중학교 동창이고, 뭐 초등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아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금 75년생 토끼띠거든요. 그러니까 제 51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거의 일찍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일하려고 준비들 하고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서울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만난 게 좀 되게 특이한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떨릴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저 할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첫 번째가 이런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이 교육 받아가서 미리 연습하고 공부도 좀 하고 스킬도 조금씩은 뭐 실질적인 경험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교육을 먼저 해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받고 스타트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전에서 있었으면서 교육이 있다 그러면 저도 막 금액 상관하지 않고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직업이고요. 너무 즐겁고요. 처음에 초반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딱 건너뛰고 어느 순간 딱 지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MSA 전에 그 RSA 교육기관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었고 MSA 지금 1기인 친구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불렀어요. 대전 충청권에 있는 친구들 와라. 내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같이 스터디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켰어. 부동산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지금 기본 월천 이상씩은 다 찍고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은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를 지금 거의 1기 때부터 했거든요. MSA 1기 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보니까 제가 지금 뭐 23년 넘게 했다고 말을 하지만 업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예전에는 업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알겠지. 그리고 많이 한 부동산이 손님도 많겠지. 그리고 많이 한 부동산이 매물도 많겠지.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장은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그 20년의 업력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20년을 바로 2년 한 사람이 저만큼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거 물론 치열하기는 하지만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그거를 조금은 제가 일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남았던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저처럼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지로 잡아서 하신다고 하면 20년 한 노하우가 2년만 지났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돼서 아마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는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알았던 내용, 할 수 있는 내용,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대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의 순서인데요. 뭐 공인중개사의 현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거용을 제가 맡고 있는 강의다 보니까 주거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는 서류보다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 노하우 이러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계약을 하나를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세종에서 제가 가장 비싼 동네예요. 비싼 동네가 뭐 서울에서는 뭐 발톱도 안 되겠지만 엄청난 세종에서 비싼 동네. 제가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가격이 제가 어제 계약한 게 한 9억대였었어요. 그거를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매수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좀 두렵죠. 저도 처음에 직업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 3년 있다가 변호사 개업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러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지 저도. 갑자기 문서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계약 문구를 잘 넣었나? 아니면 또 오타가 있었나? 막 이렇게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계약금 그때 한 2천인가 3천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어제 작성을 하는데 갑자기 계약서 문구가 틀린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모니터가 조금 안 좋은가? 그러면서 막 모니터도 갈고요. 이것도 뭐 안 되는 거 아니까 막 세팅을 어제 오후 내내 했어. 제가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세팅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진짜 좀 신경을 써서 했어. 왜 그랬냐면 한번 변호사한테 조금 애먹은 적이 한두 번 있어서 저도 그게 이제 노이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했어. 근데 그 변호사가 생각보다 너무 순하고 착해요. 그러면서 아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끝났는데 요구하는 게 집을 트집을 잡을 게 없어. 집 입주 4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를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양창인데 이쪽에 큰 샤시가 있어요. 이 샤시가 문이 뻑뻑하대. 그 문은 열고 쓸 일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 쓰고 방충망이 거기에 있잖아요. 문을 열고 쓸 일이 없는데 이 샤시가 빡빡하대. 이거를 고쳐달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 관리소를 불러보겠다. 근데 관리소가 그게 전유 면적인데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그래가면서 저한테 제가 그 변호사라겠잖아요. 제가 하자 소송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도 단체 하자 소송 들어가 있어요. 딱 얘기하면서 상황을 다 설명을 주르륵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유 부분이라 샤시를 업체 이렇게 샤시 이렇게 손을 보는 분을 한번 불러는 보겠는데 어떨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인하고도 토론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계약할 때 원했던 거 얘기를 다 주인한테 하고 이제 그다음에서 마무리를 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어. 대표님 혹시 소송, 변호 관련된 일 필요하면 자기를 믿고 무조건 맡기래. 알겠다고. 나 든든한 백 얻어서 너무 좋다고. 저도 그렇게 하고서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느라고 제가 그 샤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전달을 못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고객을 현장에서 만나거나 일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나 스킬을 저는 주거용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이야기보다는 물론 내용은 계약서 작성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 저도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잘 듣고 메모 잠깐 조금밖에 해놨다가 내가 현장에서 일했을 때 아 내가 이 얘기를 했었지 하는 거 생각하셔서 손님한테 응대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을 한 번이라도 구하거나 사거나 매수를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일반인의 고객의 진상 고객보다는요. 중개사의 진상이 더 힘들어요. 이해 가세요? 아시겠죠? 중개사가 중개사를 더 힘들게 해. 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뭐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도 많이 하지만 했을 때 그냥 믿고 맡겨요. 해주는 대로 그냥 받고 받아들이고 또 저는 공동중개도 엄청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을 23년 동안에 계약서를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 제가 몰라서 그거를 터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동중개하는 부동산하고도 하다 보면 내 손님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는 물건지 부동산이 내 매물인 거야. 내 집처럼 막 물건을 감싸. 그리고 손님, 상대 공동중개하는 손님도 내 친척이고 나야. 내가 다 주관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한 지 얼마 안 된 중개사분들이 그게 심해. 왜냐? 내가 고객이 왕이잖아. 내 고객이 이 사람이 나랑 계약을 해준 사람이잖아. 엄청나게 감사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잖아. 근데 그걸 부동산하고 맞서서 둘이 싸운다고. 그러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강의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공동중개하는 부동산과 싸우지 마라. 공동중개하는 부동산은 저랑 같이 협업을 해서 계약을 끌어내야 될 사람이지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 편에서 물건지 편에서 매수자 편에서 그 사람들 편에서 중개사들한테 날 세우면서 싸우지 마라. 그걸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둘 다 피곤하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 해야 될 일이 안 나아가져요. 그래서 저는 굳이 부동산들하고 그렇게 싸우거나 계약을 쓰러 갔는데 뭔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틀린 게 있으면 그걸 그냥 조용히 가서 기분 안 나쁘고 언짢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걸 꼭 꼬집어서 소장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손님이 굳이 꼬집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게 그거잖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꼬집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상대 부동산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서 진행할 앞으로의 일들이 계약서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그분들이 기분이 언짢잖아. 협조가 안 돼. 그러면 내 고객한테 그렇게 꼬집어서 아 우리 중개사님 똑똑하네. 아 우리 중개사님 나를 위해서 일을 하네. 그렇게 했던 이미지는 중간중간에 잠금하고 마무리하는 동안에 얘 뭐야 진짜 초짜였네. 그러한 이미지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처음 일하는 중개사면 대놓고 나 처음 일하니까 잘 모른다. 소장님이 잘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쪽 소장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소장님 저희 고객이 내가 요청할 게 아니라 저희 고객이 이거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막 그쪽 상대 부동산 소장한테 꼬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무리가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강의가 이제 나가거나 영상이 나가면 다른 누군가 저를 아는 사람이 봐서 공동중개할 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거의 저희는 양탈을 합니다. 공동중개 굳이 안 해요. 그리고 공동중개 의뢰가 오면 다 해요. 의뢰가 오면 다 하고, 저희들도 매물이 거의 있어도 없을 때 그쪽 상대 부동산과 공동중개를 할 때 절대로 저는 그 부동산을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냥 전화 끊고 욕은 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안 움직여주지? 그렇게 끊고 얘기는 할지언정 절대로 그 자리에서 부동산과 분쟁을 하거나 언쟁을 하지 않는다. 내 고객도 물론 소중하고 그쪽 고객도 소중해. 서로의 고객 갖고서 계속 하면은 평행선밖에 안 가. 맞춰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변호사라고 특약 문구를 일부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거 특약 넣어주세요. 특약이 계속 날라와요. 요즘은. 그래서 계약서 특약 쓸 때 조금 아시는 분들 있으면 특약이 쫙쫙쫙 날라와.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 전세 하나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특약 계산해서 19줄까지 썼어. 19번까지. 저도 처음 써봤어. 근데 제가 썼으면 다 커트 시켰을 건데 우리 소장이 써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뭐 임차인이 이거 원하잖아요. 그럼 임대인도 이거 원해. 임차인이 이거 원하면 임대인도 이거 원해. 굳이 저는 그거 갖고 시비를 걷거나 실갱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써준다고, 알겠다고, 써드리겠다고. 그런데 저를 믿고 가시는 고객들한테 이런 쓸데없는 거, 자잘한 거 써봤자 의미 하나도 없다. 마지막 한 문구가 되게 중요하다. 이걸로 컨트롤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할 때 고객들이 워낙에 많은 손님들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현재 다녀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다가 연결이 돼서 중개사를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재테크 카페, 재테크 관련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임장도 다니고 다 해보셨을 거야. 이렇게 그분들은 저희 중개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진짜로. 가셔서 한번 다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공부를 제일 안 한다에 저도 한 표 들을 수 있어.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해. 왜냐면 그나마 지금은 2년에 한 번씩인가 실무교육 하잖아요.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사전교육 이수 딱 받고 나잖아요. 제가 실무교육을 딱 몇 번 안 받아봤던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 연수교육, 그쵸? 실무교육 하고 나서 연수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냥 실무교육 한 번 받고 자격증이 계속 걸려있으면 공제만 계속 갱신해서 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공인중개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거의 다 이런 사학원이나 타기관이나 사립기관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협회에서도 좋은 정보 관련된 교육도 많이 올려주고 단가도 싸기도 하고. 근데 민간에서 받은 교육하고 협회에서 받은 교육하고 질이 너무 틀려. 단가가 싸다 보니까 너무 그 시대에 조금 뒤처지는 느낌도 살짝 들어서, 협회 욕하면 저 혼나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워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좀 하시면서 중개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과 냉정한 현실 시장에서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은 솔직히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은들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이 전화나 핸드폰이나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어디 앱에 들어가서 이러한 정보 얘기해 주잖아. 저보다 더 잘 알아. 진짜로. 그런데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냐는, 저는 앞으로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AI가 워낙에 지금 활기를 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이용하는데 너무 좋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일할 것도 너무 많고 고객들한테 내가 차별성 있게 대우해 줄 수 있고 차별성 있게 고객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AI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사실은 엄청난 컴맹이거든요. 진짜 계약서 쓰고 유튜브 만들고 블로그 쓰고 그거 이외에는 잘 못해요. 근데 AI를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 배워서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 같은 사람은 그걸 활용을 해서 제가 지금 2단계에 있으면 저는 더 업데이트가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등한시하고 무시해서 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도태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해지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하기 싫다, 보기 싫다, 배우기 싫다로 딱 막아서 일을 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서 엄청나고 냉정한 이 현실에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중개를 하고 부동산에 딱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진짜 뭐 36기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 23년 했으니까 잘난 척 해도 되죠. 그죠? 제 싸가지 없네, 뭐 잘난 척 많이 했네, 뒤에서 욕하고 저 안 들리게만 욕하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 공동중개하러 가면 상대 부동산들이 손님한테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아니면 제가 물건지에서 내가 손님을 하고 있으면 내 손님을 어떻게든 내가 돋보이게 하고 내가 돋보이게 하고 중개사가 돋보이게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게 하려고 별의별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별로 손님한테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제 말을 많이 하냐? 앉아서 테이블에서 상담석에 있을 때는 제가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손님을 나한테 끌고 오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나를 믿고 나랑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느라고 말을 테이블에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움직이면 현장에서 부동산 얘기 1도 안 해요. 애기 있으면 얘는 몇 살이냐, 어떻게 컸냐, 딸이라 예쁘다, 그냥 일반적인 사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솔직히 아파트 딱 들어갔어. 주거용이잖아. 예를 들자면 아파트 딱 들어갔어. 그 아파트 들어갔는데 문 열으면 팬트리인 거 알고 이렇게 수납장 있는 거 다 알고 딱 보면 안방 알고 작은 방 알고 몰라? 다 알아. 손님들은 나랑 만나기 전에 수십 군데 가서 집을 봤고 물론 나랑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알아. 근데 거기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그 집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다른 부동산들하고 차별화가 돼 있고 그 부동산에서 그렇게 저는 저 사람은 부동산을 23년간 했는데 브리핑의 기술이 틀려야 되고 안내하는 방식이 틀려야 되고 뭔가 멘트가 틀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여기는 팬트리예요, 여기는 안방이에요, 여기는 뭐 수납이에요,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멘트를 저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는 팬트리고 안방이고 이런 건 전 문은 열어줘요. 문을 열어드리고서 어떻게 안방 한번 보실래요? 그럼 여기 안방 맞죠? 손님이 더 잘 알아. 맞아요.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 들어갔을 때 거기만의 특징이 있어. 다른 방을 들어갔을 때 여기는 안방에 벽이 있고 앞에 베란다만 있는데 여기는 사이드다 보니까 안방으로 창이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 안방이 굉장히 환합니다. 딱 그 한마디 해주면 팬트리니 뭐니 그거 봤던 건 싹 잊어버려져. 안방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팬트리예요, 안방이에요, 뭐예요? 계속 설명하다가 여기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집이 환해요. 들려? 안 들려요. 그 집의 특징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물 되게 좋은 거 있어요. 이 집 진짜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봐봐. 이 고객은 이 집이 왜 좋은지를 몰라.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 왜냐? 그 집이 그 집 같거든요. 유별나게 튀는 집은 딱 있어. 근데 그 집은 어떨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진짜 내가 원했던 집이고 이 집은 진짜 튀고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런 집은 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집이 그쵸. 비쌀 거야, 분명히. 그죠? 내 예산은 9억인데 그 집은 12억일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거의 한 80%는 진짜 좋은 매물이다. 이 집 진짜 좋다. 심지어는 이 집 가격이 진짜 싸다. 이 세 마디 이외에는 이 사람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만두고 이제는 저를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다른 중개사들과 뭔가가 다른 확실한 포인트가 내가 잡아내야 돼. 그 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상세 매물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매물을 파악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저는 2년 정도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년 후에는 저처럼 20년이 넘은 중개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스펙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부터 달라져야 되냐? 첫 번째는 상담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쵸. 저랑 1대1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 저희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은 저희 1층에 있거든요. 세종에서 가장 비싼 동네 나성동에 있어요. 1층에 딱 있어. 그러면 저희 사무실 딱 찾아 들어왔어. 그러면 고객이 제 사무실을 왜 왔을 것 같아? 부동산 관련된 게 궁금해서 왔겠잖아. 그게 답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오셨소이면 부동산에 부동산 때문에 왔지. 왜 왔냐는지 고객이 뻔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어는 안 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앉으시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리고 어떤 걸 제가 도와드리면 될까요? 항상 그래. 그러면 다른 부동산과 멘트가 틀려. 이해 가시죠? 한번 내가 부동산 사무실 다녔을 때 그 부동산 소장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상에 남았는지. 거의 중개사들이 똑같이 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이 첫 번째 인사말이거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심지어는 딱 봤을 때 돈 없어 보이면 앉으세요 소리 나는 부동산들도 있었어. 제가 진짜 청주에 갔는데 그 부동산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삐져가지고 그냥 왔었어요.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끌어낼지는 사실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는 전문가다. 나는 여기 부동산 23년 했고 나랑 대화를 하면 모르는 게 없을 거다. 그러면서 비장을 하고서 딱 테이블에 앉아. 상담 테이블에.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해 가세요? 한번 부동산 사무실에 오늘 내일 연말이라 그때 가면 안 되고 연초 1월 2일 날 가도 또 뭐라 할라나 한 주 쉬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봐. 집 근처에 저 부동산 왔는데요 그러면서 예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제끼고 못하는 대로 가요. 그래 제가 오늘 강의한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봐.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이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행위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해봐. 그러면 무조건 갈아타라 할 거야. 대부분 99% 그러면서 가르칠 거예요. 이걸 갈아타야 된다. 왜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디 사냐, 여기 산다, 몇 평 산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가 시세는 얼마고 얘는 얼마인데 진짜 좋은 집 있다. 얼른 갈아타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물어봐요. 왜 갈아타요? 그랬더니 이제는 식구가 늘어서요. 그럼 평형이 넓혀지는 게 맞겠네. 근데 갭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항상 의견을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는 고객과 가르치는 고객은 틀려요. 저한테 대하는 방식이. 그래서 항상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왜 움직여야 되고 왜 팔아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를 항상 계속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찾아보려고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을 하려고 엄청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앉아서 상담 테이블에서 브리핑하는 형식이야. 근데 절대로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도 다 아는 얘기를 내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만 보여서 별로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갈아타기를 내가 해볼까 했을 때 저는 진짜 단순하게 사무실 가서 이거 갈아탈 건데 해요? 그럼 해요. 그러고 전 단순하게 사고팔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모든 저희들과 지금 거래를 할 제 미래의 고객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셔. 어쩌다 한 분 계셔.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나를 믿고 거래한 어르신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딸려와. 그랬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약금 들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 딸려와. 그 계약금 늘 상황이 됐어.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르죠? 60 넘은 자녀가 나타납니다. 자녀가 나타나요. 자녀가 다 훑어. 그래,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 그래, 너 어떤 앤데? 그러고 나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파헤쳐. 그러고 나서 여기 부동산 그래도 생각보다 부동산 업력도 있네. 물건도 많네. 괜찮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약금 넣거나 계약서 쓰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아빠 겁은 전화번호 줘봐.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그 아들의 내가 또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딸려오는 손님 있다?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가서 자녀들하고 상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오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예전에는요, 나 단골 부동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단골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계약서 뚝뚝뚝 쓰고 도장 뚝뚝뚝 찍고, 돈 옛날에 수표로 딱딱딱 찾아갔어. 다 끝났어. 일할 게 없고 애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 이렇게 젊으신 대표님 딱 봐봐. 엄마 아빠가 부동산 산다고 해봐. 가만히 있어? 쫓아가지. 그지? 쫓아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찾고 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20대 후반이에요. 결혼을 되게 일찍 해서 제가 일하는데 너무나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도요, 제가 있잖아, 저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팔고 글로 한번 사볼까? 그럼 바로 핸드폰부터 켭니다. 아들 두 놈이 다. 진짜로 켜요. 엄마, 거기는 이렇고 여기보다 이렇고 여기보다 이렇다는 평이 있어. 엄마, 여기는 이렇고 이렇고 야, 거기 나 아는 중개사 언니 있어. 그냥 거기 가서 계약하면 돼. 엄마, 여기는 이렇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시장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 속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한테 우리가 선택을 당할 수가 없어. 그게 2년 동안에, 지금 이제 출발하는 대표님들이 2년 이내에 그걸 다져놔야 돼요. 그 다져놓는 게 솔직히 나와의 싸움이야. 근데 그거를 2년 내지는 3년 동안에 열심히 다져 놓으시고 나면, 여기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를 찾아내고 나를 파헤치고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이겨서 그들을 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사세요가 아니고 좋아요, 싸요는 이제는 그런 매물로는 답이 안 나와. 지금 시장에서 고객이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매물 중에 가장 급매물입니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왜냐? 앱으로 확인하고 실거래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매물이나 이런 멘트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찝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약이 생기고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방, 특히 요즘의 부동산들이 진짜 단순히 매도자가 매수자를 연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간에서 중개를 잘하면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거나 오픈을 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는 내 무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게 무기가 생각하길 따름일 건데, 혹시 내가 이 중개사를 왜 시작했을까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가진 내 사명,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이 중개사를 왜 했을까에 대한 미션, 이러한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잘 다지고서 시작을 하시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사명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곧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생기시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 예를 들자면 저희들한테 가장 흔들리거나 가장 흔들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분들이세요.
같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 얼마나 1년 동안 힘들고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밥 먹어가면서 언니 이거 알아요? 이거 뭐예요? 동생 이거 알아? 뭐야? 이건 어디서 난 자료야? 막 해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부를 했겠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제2의 옆에 있는 아는 지인이나 중개사들. 한번 이제 제가 1월 초 한 10일쯤 1월 연초부터 가면 괜히 혼날 수 있으니까 연초부터 가셔가지고 나 부동산 사무실 오픈할 건데 언니 나 오픈할까? 대표님 나 오픈해요?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사무실 넘길 사람 아니면은 99%는 이 경기에 왜 오픈해야 할 거예요. 항상 듣는 소리야. 어디 가도 듣는 소리야. 한번 해보세요 봐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장님 저 부동산 오픈할까요? 무조건 하라고 해요. 단이 있어. 항상 단이 있어야 돼. 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거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한 다음에 그게 아니야. 그들은 어느 순간 내 고객으로 갔던 중개사 소장님이에요. 굉장히 친하고 갈 때마다 맛있는 커피 타주고 가끔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서 밥 먹으러 다녔던 굉장히 중요한 중개사 친구였고 진짜 그분을 보고서 내가 진짜 저분이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롤모델로 잡고서 그 고객 그 중개사님하고 친하게 앞으로 중개를 잘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들이 어느 순간 나를 적으로 봐요. 경쟁자로 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알려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오픈을 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직원으로 소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대표가 무조건 잘 가르쳐 줄 거다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저는 8년 자격증 2003년도에 따서 11월 12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소공으로 한 8개월 일을 했었거든요. 저희 대표님은 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봤어. 내가 계속 출근하고 내가 계약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겠어. 우리 대표는 뭐냐고. 대표가 옆에서 막 도와줘야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저희 대표가 경매 대행만 했었고요. 중개사를 따서 오픈을 그해 처음 하신 거야. 진짜. 그래서 나보다 더 몰랐어. 그래서 대표님이 별로 굳이 필요하지가 않고 제가 혼자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무실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기들 중에 누가 소공으로 출근을 하잖아. 맨날 만나서 점심 때 칼국수를 먹는 거야. 있잖아, 우리 대표는 이랬다. 야, 어제 뭐 계약을 했는데 이랬다.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야, 이거 했는데 우리 대표가 이거 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막 띠지 붙여주라고 하고 띠지 붙이라고 하고 저도 막 그거 만들어서 막 저희 동네에다 막 붙이고 다니고 막 했었었거든요. 잘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표가 하는 거를 제가 다른 시장이 같이 동기가 중개사 같은 학원 동기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고 했었어. 근데 나 이제 오픈해 볼까 그러면 거의 동기들이 야 이제 뭘 하란다고 오픈해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요. 대표님들한테 대표님 나 이 동네에도 한번 오픈해 볼까요? 그 소공 대표한테 물어보면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을 절대로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근데 그 경쟁자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내가 이 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어. 그랬을 때 나의 역할이 뭐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지도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단지 퇴직이 없으니까 은퇴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제2의 직업을 선택했다.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혀요. 절대로 안 먹힙니다. 그리고 내가 어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엄청 잘합니다. 제가 그 MSA 1기 때 수업 받았던 친구가 이제 28일 거예요. 걔랑 나랑 거의 그 친구 저희 아들뻘이에요. 저희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 걔 28인데 저한테 25인가 6에 걔 중앙대 심리학과 졸업하고서 나한테 왔어. 저 대전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는데 왔어. 저 대전이에요. 어머 반가워요. 근데 너무 조그만하고 진짜 애뜬 애가 왔어. 우리 아들뻘 애가. 그래가지고
반갑다. 근데 어떻게 이거 시작을 했냐 그랬더니 공무원 공부를 할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까 이거를 시작을 했대. 그래서 그랬냐. 근데 이모가 부동산을 한대. 외삼촌도 부동산을 한대. 그래서 심리학과 들고 가면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공무원만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개사를 시작을 했고 중개사를 땄고 걔는 저보다 더 천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애 친구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어린데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내가 이거를 선택했던 직업, 걔는 중개사가 재밌을 것 같고 제2의 직업, 저는 이 직업이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지가 이것저것 더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 동기가 야 요즘에 주택보다는 상가 중개가 더 쉽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니 나는 주택을 얼마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는 내가 상가는 조금 더 기다렸다 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내 주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말이 신뢰가 갈 수가 있어. 저보다는 실질적으로 옆에 계신 동기분들의 말이 엄청나게 신뢰를 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다 사람들이잖아. 이 동기가 더 잘해. 그러면 저도 셈이 나요. 그죠?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을 계속 뱉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쁜 말이 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다가 저도 그때 동기 모임을 거의 한 30 몇 명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안 나가요. 너무 바빠서 제가 탈퇴해버렸어. 가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길래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주고 그냥 손님을 단순하게 연결을 하고 중개라는 그 중간에서 이용하는 것만 내가 간신히 할 건지 아니면 이 손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약국에서 처방전 가지고 약사가 기본적으로 약을 줄 때 그냥 약만 건네주는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환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말하면 손님이겠죠.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진단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조언과 컨설팅을 해주면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나갈지 이러한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예전에는 단순하게 연결을 해주는 수동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일을 했어. 그 수동적인 자세의 첫 번째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 공동중개를 했어요. 예전에 그 중개사도 자격증 따고 뭐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오픈을 시켜줬는데 공동중개를 딱 했어. 근데 대표님 이거 이러니까 이것 좀 이렇게 수정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 그랬더니 손님한테 제 문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보냈어. 그리고 그 손님이 그대로 기분 나쁘게 답변을 보낸 걸 그대로 캡처해서 나한테 보냈어. 이게 중개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할 때는 손님이 아무리 무례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걸 언어로 순화를 시키고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서 어느 정도는 용납을 시킨 상태에서 상대가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요구를 하게끔 만들고서 그쪽 부동산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상황일 거라는 걸 만들고서 요청을 했어. 근데 그 고객이 처음에 요청했는데 싫어요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랬을 때 선생님 이거 이럴 때 이렇게 들어주면 우리도 그들한테 뭔가를 뺏어올 수 있는 게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고객을 설득을 해서 그 답을 만들어서 상대 부동산한테 줘야 공동중개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지. 캡처 떠서 문자 딱 보내.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잔금을 다 치렀어. 그러고 나서 전세를 들어간 고객이 그 고객은 저희한테 1년에 집을 거의 4-5채를 샀고 팔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VVIP 손님이야. 근데 이제 입주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전세를 구해드려서 전세에 들어가 잔금을 치른 지가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났어. 근데 등기부를 딱 떼어봤는데
그 근저당이 있었던 거 상환 말소하기로 했는데 말소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이제서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저 상대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소가 안 됐다.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 물어봤더니 말소를 하러 갔다가 임대인이 신분증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말소를 못했대. 아 그러냐? 그러면 여건으로도 상환이 되고 말소가 되니 그거 직접 한번 여건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이 문자만 띡 보낸 거야. 손님 이거 말소 안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임대인이 기분이 나빴는지 짜증이 났는지 짜증나는 말투로 댓글을 딱 해버린 거야. 그걸 딱 캡처 떠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며칠만 기다렸다가 임대인 기분 풀리면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저한테 막 우리 소장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욕을. 그게 말이 되냐. 말소를 해주기로 계약서 쓰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열을 내고 막 화를 내.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많이 화를 냈나 보지. 아니면 이 부동산이 통화를 해서 그랬나 보지. 그래서 통화한 것도 아니라고. 문자에서 문자만 띡 보내고 문자를 캡처 떠서 우리한테 보냈다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전화 다시 하더니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소장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하니까 오늘 내로 할게요.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 이거는 공동중개의 개념이잖아요. 말하면은 물론 공동중개 저는 손님이 제가 물건지면 손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매수자 손님이 부동산 제끼고 물어봐도 저는 제 손님처럼 다 잘해줘요.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제2의 계약을 저는 염두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내 고객이든 상대 부동산 고객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주거든요. 가르지를 않아 편을. 우리는 중개사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이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부동산한테 전화가 가기가 싫을 거야. 그죠?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자기들이 물론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해서 뭐라 하고 예전에 초짜 한 분이 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퇴거를 해야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 고객이 들어가야 돼. 근데 고객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야, 전입이. 빨리 빼달라고 요청 좀 드리라고 당연히 전화하죠. 근데 아침에 전화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부동산에 전화를 안 받아. 그 소장이. 그래서 막 일반 번호를 찾아서 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아침부터 막 우리 임차인은 빈집이었는데 왜 전입 퇴거를 안 했냐. 우리 전입을 해야 대출금 실행이 되고 전입된 거 그 세대 열람 확인원을 떼어줘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줬냐. 말이 막 나오고 계속해서 기다려 보시라고 체크해서 확인해드리겠다고 전화를 내가 거의 출근하면서 거의 2시간 동안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한테 언니 왜 거기 부동산 이거 전화 안 받아? 그러고 그랬더니 그 소장이 둘이 일을 하니까 그 소장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부동산 소장 전화를 받아서 했더니 아마 운동해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것 같대요. 아 그러냐 알겠다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했더니 알겠다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임대인이 뭐 오후 늦게 해준다고 했대. 근데 여기 임차인은 오후 늦게 그게 용납이 안 된다. 빨리 해다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화를 수십 번 했으니까 그때서 그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전화가 안 되시냐고 그랬더니 무음으로 해놨대. 아 그러시냐고. 죄송해요 무음으로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근데 이거 오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임대인 좀 다그치고 재촉해서 좀 빨리 해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중개 사고다. 이거 사고 생겨서 그 임차인이 저한테 크레인 걸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좀 닥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뭐라 하더라고. 소장님 왜 닥달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닥달의 차원을 떠나서 네가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거는 중개사고야. 전입신고 열람 확인원을 몇 시까지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한 걸 회수하겠다고 은행에서 은행 담당자도 초짜였었던 거야. 은행 담당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임차인은 무서워서 더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제가 진짜 그 임차인들한테 쌍욕을 먹었어요. 나 쌍욕까지 먹어가면서 지금 내가 시간을 딜레이하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요청을 해봐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리고 땡이야. 그래서 도저히 답답해서 내가 임대인하고 직접 통화하겠다. 그리고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왜 살지도 않는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걸 매매를 하고 등기를 치다가 돈을 부족해서 누구한테 빌린 사람이 거기에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은 그게 파악이 안 됐던 거야.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돈을 빌린 살 때 어디 부동산에서 샀냐 그랬더니 어디 부동산에서 샀대. 내가 전화를 했어.
대표님 이거 몇 동 몇 호 거래했다며. 그랬었더니 전세 맞췄는데. 그랬더니 그 전세 소장님이 맞췄어요? 그러는 거. 근데 야 이거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 그 매수가 돈을 다 아직 안 줬어. 그래서 얼마? 그랬더니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지급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자를 자꾸 깎는 바람에 기분 나빠서 돈을 다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자기 퇴거 못한대. 야, 나 죽을 것 같아. 쌍욕 먹어가면서 내가 지금 전세 하나 맞췄는데 이래야 되겠어? 그랬더니 알았어, 빼락 할게요. 그렇게 해서 빠서 제가 해결을 딱 하고 그 뒤로 그 부동산하고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 내가 그거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물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했으면 제가 기다리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해볼게요.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가 안 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으니 그러니까 닥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제가 많이 그랬었는데 저도 닥달해서 정말로 죄송하다. 하지만 대표님 일 처리하시는 거 봤을 때는 어느 부동산도 닥달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다. 제가 한마디는 하고 그 뒤로 그 부동산 전화를 안 했거든요. 정말로 현장 나가서 일을 하실 때 단순하게 연결을 하면 다 대부분 아셨을 거야. 공동중개하는 부동산도 고객이라고. 그렇게 부동산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을 하면 나만 혼자 고립이 돼요. 그러는 거는 업무형,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요. 아무리 친하고요. 아무리 나랑 친한 사이다 하더라도요. 업무, 이게 엉망으로 하잖아요. 절대로 그 부동산과 공동중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동산한테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고객한테도 정확한 니즈를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데이터로, 문서로 이러한 것들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며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시는 대표님들이 되셔야 살아남을 수 있으십니다. 주치의형의 전문 업종을 딱 보시면 진단을 해요. 그죠? 어떤 집 찾으시는데요? 아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찾는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는요. 내가 가르쳤을 땐 절대로 답이 안 나오고요. 고객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답이 나와.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계약한 고객은 그 사람들은 둘 다 변호사인데 그분들은 자기가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신생아 태어났으면 너무 예쁘겠네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에요? 그랬더니 몇 개월 됐어요. 그러셨냐? 이쁘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은 막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떡하려고 해도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자. 그래서 어떤 집을 사겠냐. 자기가 여러 동네를 다녀봤는데 나성동이 아무래도 신축이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성동은 사실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금리 할인 대책이라는 신생아 대출을 한번 적용받을 수 있는 매물을 선택지로 잡아보시면 어때요? 변호사 알기 전이었으니까. 나 일반인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선택지를 잡아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마디. 사실은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신생아 대출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단지를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액 내가 원하는 단지는 10억이 넘어갔고 11억 10억 5천이었고 신생아 대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단지는 그 단지보다 하나 낮춘 9억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 단지다. 나는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사실 건데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때서 3년 지나고 자기가 퇴직을 해서 변호사를 개업을 서울에서 할 거다. 그럼 서울에 먼저 집을 사지 왜 여기에다가 집을 사느냐 시간을 서울 사는 걸 왜 놓쳤냐 그랬더니 너무 알아보다가 놓쳤다. 그랬냐. 그럼 실거주는 도저히 못하냐.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종을 샀다가 3년 후에 개업할 때 서울로 가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나요? 묻더라고. 맞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집을 사기 시작을 했어. 근데 단순하게 그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나성동 집중 구경하러 왔어요. 집 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몇 평 보여드려요? 그럼 33평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좋은 집을 보여주거나 12억대를 보여줬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99제곱미터 40평대도 33평 가격이니까 보여주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틀에 맞춰서 집을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집을 보여준 거는 딱 한 개입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딱 한 개만 보여줘서 공실인지. 그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한 개 보고 집을 사면 억울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11억짜리 집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낮에 보자. 이 집을 밤에 봤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84로 가야 되는데 88 타입이 있는데 88 타입은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다른 부동산하고 집을 봤대. 근데 88 타입은 신생아 대출이 안 된다. 그거는 백날 봐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도 볼 거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이자를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끝내는 신생아 대출로 선택을 했고 9억에 나온 집을 제가 8억 9,500에 잘라가지고 계약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말에 그게 딱 귀에 꽂혀가지고 계산기를 3년 동안 두드렸겠지. 그랬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바로 했어.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한 개를 보여주고 저희 소장님한테 본보기로 몇 개를 보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이것처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형식을 우리가 존중을 해주고 그 리즈를 찾아서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집과 내가 양탈을 해야 되는 집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조금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방을 내려줬잖아. 이 사람은 9억 이하여에다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선택을 해야 신생아 특례 대출이 된다. 그거를 본인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봤을 거야. 근데 소득이 돼요? 그랬더니 소득은 지금 가까스로 맞춰서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근데 10억 5천짜리 집이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요?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상담사한테 전화를 누르고 스피커를 눌러요. 대표님, 저기 과장님 이거 스피커다. 그리고 손님이 앞에 계셔요. 물어볼게요. 그러고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뚜두두두둑 얘기를 다 해. 은행 상담사도 어리버리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어리버리한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저한테 진탕 혼나고 그냥 가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은행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계산기 두드려보고 다시 만나자 해서 이렇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포섭을 시켜놓고 내가 전화를 두드렸을 때는 언제든지 받게끔 만듭니다. 통화하다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을 할지언정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분이 3년 후에 이 집을 분명히 팔을 거예요. 그 팔을 거에 대비해서 저는 잔금했을 때 어떠한 행위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5%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케이크를 배송을 해준다든지 커피 쿠폰을 배송을 해준다든지 뭔가를 저는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했던 걸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거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3년 후에 그 사람은 나를 먼저 찾아오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계획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서 부동산을 접근을 하시고 시도를 하시고 고객한테 그렇게 응대를 하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김포 못 왔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꼭 해야 되고 가는 길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자고요. 저희는 가이드가 한번 돼보는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이 생각한 거, 고객이 바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이 사람한테 전문적인 조언을 줘서 여행할 때 행복하게 그 집을 샀을 때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지금부터 대표님들이 해야 될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23년 동안 하면서 저는 항상 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역 내 탑,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탑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항상 일 잘하는 부동산, 전문적인 부동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부동산. 요즘은 저희 소장이 저보다 일을 더 잘해서 제가 조만간에 잘릴지도 몰라요. 저 잘리면 연락 드릴 테니까 저 좀 써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희 소장이 저보다 일을 더 잘해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저 잘리면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저 좀 써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될 수 있는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소공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거나 들어가시려고 하셨을 거야. 소공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대표들이 저는 사실은 지인 타고 오는 사람이거나 제가 아는 분이거나 이렇게 교육장에서 만났을 때 소공을 좀 썼었어요. 그렇게 쓰면서 많이 가르치고 제가 또 오픈도 시키기도 하고 저는 굳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는데 그 소공으로 들어가서도 제가 보는 기준은 딱 하나야.
진짜 너는 성실한지가 제일 기준이에요. 제가 성실한 사람이라서 너도 성실해야 되고,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공도 책임감 있는 사람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상관이 없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면 된다가 제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저희가 9시에 출근을 원합니다. 부동산들 다 10시에 문 여는데 저는 9시에 출근을 원하고 퇴근은 자유롭게 하게끔 하는데, 똑같이 퇴근을 지금도 어제도 저희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대표의 역할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 굳이 소공을 쓰지도 않지만 소공을 썼다가 소공이 돈을 못 벌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데,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23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저랑 인연 닿던 소속공인 중개사들하고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왕래를 하고요. 한 번 일했던 분들 기본 6년에서 8년간 같이 일을 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저랑 한 4, 5년 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하고 딱 짧게 했던 분은 딱 1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 빼고는. 왜냐? 그분들은 내가 다른 세lum동에서 나성동으로 넘어갈 건데 갈래? 했더니 저 부동산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가게가 만기가 됐고 제가 움직여야 될 타임이었거든요. 나 갈 건데 갈래? 그랬더니 그들이 그만둔 거지 내가 그만둔 사람한테 하진 않았어. 딱 그 친구들이랑 1년 해보고 올해 계속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또 되게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공감을 안 해요. 이럴 때 공감해줘야지. 되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승질은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가는데도 잘 참고 열심히 일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는 못 벌 거라는 걸 본인들도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오픈하면 어떻게 되냐?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중개해가지고서 단지 내 상가에 중개해가지고 나는 그냥 부동산 복덕방 아줌마로만 남을 거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굳이 교육 많이 안 해도 돼요. 세법 조금만 공부하면 돼. 근데 나는 기왕에 내가 이 전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전문가로서 내가 살아가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주치 역할을 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요, 3년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지 내 상가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중개업 시작할 때 오픈하셔야죠. 어디다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다들 뭐 아파트도 해야 되고 상가도 하고 아파트도 할 수 있고 원투룸도 할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요. 한번 입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데가 있을까? 없어. 그리고 경쟁도 안 치열해야 돼. 그죠? 그 부동산도 많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입지를 다 선택지를 묻더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여기 와서 물어보면.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 갑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막에다가 저 내려놔도 저 아마 사막 모래 팔고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인드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정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